Yeah. 추석이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놀아보자 심심하면 미래의 기회들을 몰아보자. 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앞으로 젊은 층보다 고령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실버 산업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강의 현장에서 근데 이 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실버 산업 중에 제일 뻔한 것들을 정리해 둔 건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예전부터 잘 된다라고 들으셨던 그런 사업 분야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버 산업이 뜬다 하더니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떴다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실버 산업 언제부터 급성장해서 대박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을까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4년부터 2070년까지 연령별 인구수 변화를 정리해 본 건데요.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실버 산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60세 이상 인구수를 제가 지금 체크를 해둔 건데 별로 인구수가 많지가 않아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꽤 되지만 70대, 80대만 되더라도 그 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전쟁 전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 현재 고령자들을 차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구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30년, 2040년, 50년, 60년, 70년이 되면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심지어 70대, 80대 이상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령 산업, 실버 산업이 안 될 수가 없는 인구 구조이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60대는 앞으로 미래 노인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빼고 70대 이상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앞으로 한 20년 뒤를 보시게 되면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30년 뒤에 2050년을 보시게 되면은 고령 시장이 아마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은 40대에서 60대 인구수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중년층이 탄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을 위한 소비 시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이 제일 크겠죠. 자, 하지만 2050년이 되게 되면은 현재 40대에서 60대 중년들이 고령층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40대부터 60대 인구수가 고령자 인구수보다 적어지는 티핑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고령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 중년층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청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전망이 너무나 어두워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그 뒤로는 그 머릿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듦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 변화에 맞춰서 사업 변화,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더 심한 건 뭐냐면은 10대 이하의 머릿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영유아 시장이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는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 역시도 통계청이 2070년에 합계 출산율이 1.0명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거보다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청년, 유소년 인구는 확 줄어들고요. 고령자들이 확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본격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비율로 보시더라도 자, 60대에서 80대 이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머릿수 비율이 쭉쭉 늘어나게 되고요. 야, 진짜 1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래프에서는 60대까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60대 아니면 65세가 지금 노인 기준인데 노인이라고 보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고령 인구와 후기 고령 인구인데 전기 고령 인구는요 65세에서 74세로 하고 있고 후기 고령 인구는 75세 이상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요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전기 고령 인구보다 많아져요. 언제일까요?
자,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 변화인데 무슨 태극기 보는 것 같죠? 자, 보시게 되면은 2037년 이후에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65세에서 74세 전기 고령 인구를 넘어서게 되고 그 비율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전체 파이로 보자면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1000만 명 살짝 안 되는데 2050년만 하더라도 1800만 명이니까 약 2배가량으로 성장한다. 2050년이 그래서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비율로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37년에 역전을 해서 비중도 전기 고령 인구보다 많아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실버 산업의 주 대상 연령층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죠. 주 연령 대상이 누구인 거죠? 일단 또 그래프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부터 2070년까지 60대 이상 인구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고령층들만 본 거예요. 현재는 60대가 제일 많고요. 2040년쯤이 되면은 60대와 70대 머릿수가 비슷해져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70대가 더 많아지고 자, 그리고 80대도 늘어난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년 단위로 가장 많은 연령층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2050년 전까지는 노인들의 활발한 활동들, 그러니까 뭐 직업 활동이라든지 운동, 그런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의료, 돌봄, 죽음과 관련된 산업으로 무게추가 좀 기울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10년 단위로 비율이 달라지는가? 자, 이거를 이제 그 세대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리해 본 건데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인 60년대생, 70년대생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인구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2030년대부터는 고령 시장이 커지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60년대생들이 고령자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노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근데 2040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다수 인구수인 60년대생이 70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70년대생이 60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버 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2050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수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60년대에서 80년대생들이 60대에서 80대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고령산업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프를 통해서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변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고령자 연령별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도를 살펴본 건데요. 자, 60대가 제일 많은 해는 2030년, 70대가 제일 많은 해는 2040년, 80대가 제일 많은 해는 2060년, 90대가 제일 많은 해는 2070년, 그리고 100세 이상이 제일 많은 해도 2070년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고령 시장의 핵심, 코어층은 60년대에 70년대생이 된다. 그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대별로 고령자들의 문화, 가치관,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걸 코호트 집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자, 현재는 제일 인기 있는 고령자들 콘서트가 뭐 임영웅이라든지 나훈아 씨 이런 트로트 콘서트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2050년 노인에게 가장 인기 있을 콘서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서태지, H.O.T, 이효리. 왜냐면은 고령자 중에서 70년대에서 80년대생이 가장 인구수를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70년 노인에게 가장 인기 있을 콘서트는 그럼 또 바뀌게 되겠죠? 그때는 BTS라든지 아이유, 박재범,
고령자 중에서 90년대생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음악 취향뿐만이 아니라 패션, 음식, 여행 취향도 꽤나 많이 그들이 예전에 청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걸 유지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노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생각도 해볼게요. 그럼 2070년에 노인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 문화에 익숙했던 그 세대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노인정이 PC방처럼 생겨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덧붙여 드릴게요. 남녀 고령 인구수 차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 장수를 하게 되면 될수록 누가 늘어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기대 수명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에 80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남성보다는 여성 인구,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산업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문이 이거기도 해요. 아니, 노인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실버 산업이 잘 된다는 거야? 자, 노인들이 돈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노인은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세대들은 실제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세대예요. 뭐 연금이라든지 개인 자산 같은 것들도 제대로 쌓아놓지 못했던 세대인데 그들이 이제 76세 이상, 그래서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66세에서 75세만 하더라도 그 상대적 빈곤율이 뚝 떨어지고요. 50일에서 65세 보세요.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 돈이 없으신 것도 많고 인구수도 적으니까 실버 산업이 지금 잘 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상대적 빈곤율이 전 세대들보다 그리 크지 않다. 심지어 노후 대비에 있어서도 전기 고령 인구가 후기 고령 인구보다도 더 잘 돼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60년에서 80년대생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라든지 자산 형성에 있어서도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꽤나 이득을 누린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노인들처럼 돈 없는 노인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황을 가지고 예측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변수가 생기면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20대 이하 세대만 하더라도 자산 형성이 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들보다도 못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산 측면에 있어서 20대가 유일하게 줄어들었고요. 부채액은 오히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미래에는 핵심 코어층이 누구다? 60년대에서 70년대생. 확장을 해보자면 맥스 90년대생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전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자산 측면에 있어서는 파워가 아무래도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로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자, 이거는 UN에서 전망을 했던 보고서인데요. 노인의 인구수가 2022년에 9억 7천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11억 7천만 명, 2050년에는 16억 4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 보고서 내용 전달드리자면은 2018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미만 어린이를 추월했고요. 2050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어린이의 2배가 될 것이고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12살 미만 아동 인구수와 같아질 것이다. 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2년에는 10%밖에 안 되지만 2050년에는 1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동일하게 오늘 자주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50년이에요. 이때가 이래저래 실버 산업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한 25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통계를 통해서 실버 산업이 언제 대박이 터질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달 드릴 겁니다. 변수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별의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초고령 사회는 분명히 위기가 맞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기회를 창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래 초고령 사회에 어떤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그간 미래 채널 마이애프에서 정말 다양한 미래 트렌드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는 역시나 인구 변화와 고령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 올리고 있고, 강의 현장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고령화라든지 인구 변화 이야기를 좀 섞어서 진행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령화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데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오랜만에 해외 고령 비즈니스 사례들을 조금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뭐가 있냐면은 호주 서비스고요. 50세 이상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스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 Never feel lonely again. 다시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50세 이상을 위한 커뮤니티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입을 하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50세 이하는 가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 사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거는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함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는 거고, 또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가입된 사람을 멤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1대1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종의 노인 연애 사업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자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게 흥미로운데, 자, 이런 서비스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종의 사교회장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고령자가 되어서 연애하고 싶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뭐 캬바레 가고 관광버스 타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서비스가 최신화, 양지화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파나소닉에서 개발한 휠체어로 변신하는 침대 레지원이라는 겁니다. 자, 평소에는 침대로 쓰다가 중간에 저렇게 올리고 끌어가지고 바로 휠체어로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환자를 들어 올릴 때 환자나 간호사들에게 부담이 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일해야 되는 걸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니까 83,000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지는 않구나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개발한 소변, 배변 감지 패드, 헬프 패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깔아두게 되면은 냄새 센서로 소변과 대변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기록도 되고 있는데, 자, 배설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패턴을 파악해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간병하는 사람들이 직접 기저귀를 열어서 봐야 하는 불쾌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헬프패드 2가 이제 올가을에 출시되는데 현재는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7월 미래뉴스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일본의 근력 서포트 신제품들이 나왔다. 자, 머슬수트라고 이 제품을 입게 되면은 천 소재의 신축성 반발력으로 인해서 허리의 근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물건 들 때, 간병할 때, 농사 지을 때 도움을 준다는 제품인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6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입는 근육이라고 하는 후토라는 저 제품을 딱 착용하게 되면은 보행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등산 같은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 달에 나왔고요.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자, 삼성전자도 관련된 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죠. 입는 로봇, 외골격 수트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앞으로 고령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해줄 많은 기기가 필요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기기가 필요할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들의 e스포츠 팀 마타기 스나이파스라는 이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팀이 66세에서 73세 사이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3번씩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스트리밍 방송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2017년에도 레노버가 후원하는 실버 스나이퍼라는 팀이 결성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고베에는 아예 노인들을 위한 e스포츠 시설이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ABC 테레비 뉴스 장면인데요. 저렇게 그냥 평범한 건물인데 안에 노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는 거예요. 한 회 이용 비용이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이고 2시간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손을 저렇게 풀어주시고 전문 강사가 옆에서 강습도 해주시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 강사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에 대한 효과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즐기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돼가지고 고독감을 줄이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 미래채널 마이F 구독자님이 댓글로 달아주신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래의 노인정은 게임방일 것 같아요. 자, 미래의 노인복지로 게임이 등장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인들을 위한 게임 산업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현재 40, 50대들도 게임을 꽤 많이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이 치매 예방 그리고 소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커져서 이제 막 사회를 이루게 되면 진정한 미래 메타버스 사회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라쿠텐 시니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2019년에 시작이 됐는데 걷는 만큼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서비스 홍보 내용 보시게 되면은 건강생활 필수 앱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하루에 4,000보 이상 걸으면은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일주일치 다 찍으면은 3포인트를 제공해 주고요. 그 포인트를 어디에 쓰냐면은 라쿠텐 시니어 시설에서 수업을 신청할 때 포인트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노인들의 운동과 커머스를 엮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령자들 우리나라도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걸 온라인 커머스에서 포인트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포인트를 코인으로 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뭐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했어요. 자, 다음 사례는 미국 회사이고요. 고령자들 위한 식사 배달 산업 실버 퀴진이라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는 저렇게 되어 있고 자, 이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5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서 의사가 설계하고 요리사가 준비한 식사를 미리 조리한 다음에 배달 직전에 꽁꽁 얼려서 제공하는 거예요. 자, 받게 되면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데워서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심장병, 당뇨, 저염식, 글루텐 프리 등 맞춤형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식사 상품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꽤나 괜찮은 식사를 배달을 해주고 있고 자, 영양 성분 분석이요. 동일한 양의 치킨 마샬라 냉동식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칼로리, 염분, 지방은 적고 섬유질은 좀 더 많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 사업은 얼마나 성장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눈독을 들이고 계실 텐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조부모를 위한 가족 신문 서비스 파밀리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례이고요. 자,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 신문을 인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SNS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활동들을 저렇게 파밀리오에 보내게 되면은 회사에서 지면으로 인쇄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족들의 소식들, 공유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디지털 소외층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의
디지털 소외층들, 고령자들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서비스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찾아서 정리한 자료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산업,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제일 빠르고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2070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할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큰 성공을 얻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어떻게 응용해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내용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되어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고령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령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주거 형태가 필요할까요?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런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일본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설이 아닌 집을 지향하는 고령자 공동체 하우스 은목서라는 곳이요. 일본어로는 킨키사이, 영어로는 실버우드라고 하는 곳인데, 자, 기사를 한번 보시죠.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신다운 삶을, 입주율 100%에 가까운 고령자 주택 은목서의 매력이라는 건데, 이 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공간은 똑같아요. 자기가 살던 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살기도 하는데, 입주자의 9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집처럼 생활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24시간 365일 간병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제휴맺은 병원의 의사가 왕진을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고는 일반 주택과 다를 점이 없다는 점, 이게 좋은 점이고, 또 자유도가, 입주민의 자유도가 진짜로 높다고 해요. 자, 입주민의 90%가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도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왜? 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집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입주자가 넘어지거나 밖에서 길을 잃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입주할 때 가족들에게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나갔다가 못 돌아오시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 다 같이 찾으러 가고 경찰동원에서 찾으러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합니다. 식사 먹고 나서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것도 본인이 하시고 세탁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입주하고 나서는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식사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방문객들도 이 예약 없이 이런 식사를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모두의 주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디저트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근데 할아버지들, 남성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은 긴짱 이자카야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자카야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남자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술 먹지 말라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분이 너무 식욕이 없고 그러면은 낮부터 그냥 맥주 드시게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해가지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은목서는 입주자를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서포트를 하게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가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배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 뭐든지 해주는 게 간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병이란 할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지원. 은목서 입주민이 젊어 보이는 것은 잘 웃고 잘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조금 편리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하시는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는 우라야스역에 있는 은목서 지점인데요. 은목서 식당이라고 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간판이 식당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게 되면 가든도 잘 꾸며져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곳 여기가 뭘 파는 곳이냐면은 이렇게 옛날 과자 추억의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온다고 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은 은목이라고 불리고 매일 초중학교 학교 시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 과자 가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 잘 안 되고 할 때는 애들이 도와주거나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러면은 외로움이 확 가시겠죠. 그 애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과자를 먹거나 아니면 밖이 추우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놀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도 보실게요. 자, 지금 할아버지가 계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치매를 앓고 계신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공간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지들끼리 놀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들이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기 입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활발하게 열린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연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삶의 활력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자, 음식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부분은 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현재 일본인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장소이므로 죽을 때가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송이 되면 연명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은목서에서는 가급적 자연스러운 형태로 종말기를 보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과의 대화가 전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명 조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은목서에서는 평소 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안심하고 살아 숨쉬기 장소로서 가족과 함께 간병을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입주민의 이 70%가 여기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연명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병에 대응해주는 재택의사가 있고 입주자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서 시체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괴하다라는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 은목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모가와라 타다미치 씨라는 분인데 원래는 건설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동에서 입소자들의 관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라고 화가 났어요. 이러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설이 아니라 집과 같은 이런 고령자 주택을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주 비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보증금은 없는데 월세가 비싸기는 해요. 2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자, 그래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식사부터 생활도움까지 다 받다 보니까 생활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픈 초기부터 고집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것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움직이게 하는 쪽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이 앉아서 물,
이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서둘러서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저는 그걸 위한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서 위아래를 나누거나 뭐 그런 그냥 봉사자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댄스, 드럼 등 서클 활동을 만들어서 매일 100명에서 2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90%가 치매 환자이지만 현관을 잠그지 않는다. 외출한 노인이 길을 잃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막지 않는다. 자, 이게 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위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대신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노인의 그 인생 마지막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이 입주자의 약 70%가 입주 후에 더욱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은목서 사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한국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으로 전개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임종 맞기를 원하는 장소 1위는 임종 준비를 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나 시설이 1위였고 2위가 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너무 아파서 의료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맞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노후에서 내 집에서 살려면은 그에 맞는 또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도 오늘은 헐트 스테이션이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살던 집을 개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현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붙잡을 수 있는 용도의 저런 난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낮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쓰는 L자 난간, 그리고 신발 이런 거 신는 곳에는 단차가 있는 곳에 발판도 마련해주고 손잡이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고요. 계단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있는 업체이고, 욕실에서도 진짜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샤워할 때 잡을 수 있는 봉, 그리고 욕조 들어가기 전후에 집을 수 있는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일, 또 이렇게 집 밖에 현관 쪽을 보시게 되면은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잡을 수 있는 난간 설치해 주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둬가지고 내가 최대한 요양원이라든지 호스피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조하는 사업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행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개개인들이 다 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0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의 집을 노후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들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또 한국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필요할지 이것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사업 기회, 진로 기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오늘은 고령자 이야기만 전달드렸지만 제가 또 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디자인할 때도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디자인하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에르고펫 망우라는 곳인데 조명도 안 깜빡거리고 바닥 안 미끄럽고 중문 있고 1층에는 세족시설 있고 초인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용 샤워기, 리드 후크, 옥상에는 도그런, 그리고 제휴맺은 동물병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주택들 역시도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즉 앞으로는 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이런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고령자가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이런 주거 형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구성에 따른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기회가 생각이 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초고령 사회 한국에 필요한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한국의 요양시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나중에 들어가기 싫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쯤에는 일본의 가장 모범적인 치매 요양시설로 꼽히는 은목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네덜란드의 호그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홈페이지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2009년에 생겨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처 웨스프 지역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1992년 전통적인 요양원 경영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을 이런 시설에 보내기 싫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 시설입니다. 이게 근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치매 요양시설로 꼽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을 전체가 돌봄 시설이라는 거. 자, 우리 요양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호그백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의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노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진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동 역시도 자유로워요. 자, 여러분들도 치매 요양시설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어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세요.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답답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 호그백은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치매 노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들를 수 있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있고요. 심지어 제일 놀라운 건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도 마음껏 드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참고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뭐 이발소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각 구역마다 주요 시설들이 있고, 자, 그리고 치매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각 동네의 공공공간에는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아볼 수 있는 뚜렷한 풍경과 독특한 랜드마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스태프들이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옷들을 입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혼란을 줄 수 있는 옷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호그백은 요양사도 이렇게 입고 있고요. 이렇게 입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고 있고. 자, 바를 가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인 복장으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모여서 공간을 이제 함께 거주하시게 되는데 성향별로 그룹 매칭을 한다고 해요.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다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향별로 사람들을 나눠 놓게 되는데요. 27채의 집마다 6, 7명이 함께 거주를 하시게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잘 어울릴 사람들로 매칭을 한다라고 해요. 총 7개의 라이프 스타일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격식을 차리는 그룹, 노동자 그룹, 문화를 즐기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사교 활동도 활발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각각의 공간들, 주요 시설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창업자가 테드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치매가 안 걸린 사람이 치매 환자와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그들끼리는 또 묘하게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교 활동들, 레포츠 활동들 역시도 이 공간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시설이 아닌 생활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치매 시설이라고 뭐 대단한 걸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장치도 없다고 해요. 그냥 집처럼 꾸며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도 유익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본인이 꺼내 먹고 싶은 거 이제 꺼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렇게 일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특징. 치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라고. 자, 그래서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점심 식사 후에 담배를 한 개 폈던 사람은 계속 피우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꾸미다 보면은 야, 이거 엄청나게 비싼 시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반 시설보다 돈이 더 들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테드의 강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부자들 위한 시설이 아니다. 예산이 더 들지 않았다. 시에서 주는 예산만 사용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치매 신문이 있더라고요. 디멘시아 뉴스라고. 거기에서 다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특이하게도 네덜란드라서 소득에 따라 노인들 연금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이용요금도 다르게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적게는 이제 72만 원, 많게는 362만 원. 근데 노령연금을 보통 100만 원 이상 받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 한국에도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 상황이 심각할 것이고 치매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급증을 하게 될 거예요. 치매 노인이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명 돌파가 됐고요. 노인분들 중에 10%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2배가 넘는 27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다 지금의 요양원 시설에 넣을 건가요? 아, 그거 너무 끔찍하죠. 자, 2070년에는 334만 명이 될 것이고 5명 중에 1명이 치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2040년 이후의 노인들은 몇 년생이냐?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보시게 되면 2040년 이후의 노인들은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선진국 대한민국을 살아온 새로운 노인 세대예요. 그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현재 이런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수도권에서 호그백과 같은 넓은 땅을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 지방 소멸 지역을 잘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 폐교되는 곳들이 있고 주변에 상권들도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교가 된 지방 대학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계속 치매 요양원, 치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치매가 어떤 한자인지는 알고 계세요? 바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자가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증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요. 치매,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지증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지증 노인들과 함께 살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요양시설을 바꾸는데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네덜란드 호그백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 내용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참고했습니다. KBS에서 만든 도쿄 산책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내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 찾아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2가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본 내용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사례, 게임장과 결합된 노인 돌봄시설 데이 서비스 라스베가스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직원이 이렇게 외쳐요. 싫은 일은 다 잊고 열심히 놀도록 합시다. 뭐 하면서 노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마작하시고요. 빠찡꼬 하시고 자, 이기면은 게임 머니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운동도 하고 있고 식사도 이렇게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렇게 스포츠 보면서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거 대표님이 이러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노인 돌봄센터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남성 고령자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아이들 놀이처럼 종이 자르기, 붙이기였거든요.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도 거의 대부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걸 좋아할 리가 굉장히 없죠. 자, 그리고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000원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자, 어쩔 수 없이 가는 장소에서 어떻게든 가고 싶은 장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창조하면서 일본의 시니어 라이프를 창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적혀 있어요.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일본 시니어 라이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2013년 도쿄의 1호점이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게임머니를 받게 되는데 베가스라는 자체의 화폐이고요. 재활운동에 참여해서 통화를 획득하게 되면 이걸 또 게임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작 한 판 시작 시에는 3,000베가스가 지불이 되고 1등을 하게 되면은 26,000베가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성 고령자들의 흥미 유도에 성공을 했다. 저는 예전부터 고령화 사례 말씀드리면서 할머니들을 기분 좋게 해드린 사례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실까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거든요.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현재 23개 지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님의 이야기도 아주 재밌어요. 주간부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더라. 부끄럽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서툴다, 즐겁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80%가 여성이라고 해요. 남성들이 안 갑니다. 자, 근데 게임을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를 했고요. 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고 싶지 않은 시설에 가야 하는 미스매치만큼 이용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 대표이사 모리 카오로 씨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디테일이 아주 좋아요. 보통 이렇게 주간 보호시설을 이동하는 차량은 흰색 박스 차량인데 여기는 멋진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의 좀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 가오를 세워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 분들은 당연히 목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런 데 가면은 빨리 그냥 씻기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일이잖아요. 근데 빨리 씻기고 다음 사람 씻기는 게 아니라 목욕 시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잡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식사도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 뭐 좋은 소리만 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용 이전과 비교해 기운이 낮다 77%, 즐거워졌다 92.9%, 대화가 늘었다 73.7%. 자, 할아버지들을 위한 시설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사례는 무덤 친구입니다. 죽기 전에 친해져서 같이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무덤 번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덤 번호 옆에 있는 분에게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자, 이걸 왜 만들었나? 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망 이후 뒷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화장이든 매장이든 저희가 가족을 대신해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임을 만들고요. 같이 이렇게 묻힐 장소를 돌아봅니다. 나는 2열에 몇 번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나중에 묻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묻히는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벚꽃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고 살아생전에는 저는 몇 번이에요 라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혼자라면은 우리 돈으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묘비를 세우지 않아서 일반적인 무덤보다는 훨씬 싸다고 해요. 자, 여기 참석한 85세의 다카모리 가이코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먼저 간 무덤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1인 가구들, 독거 노인들이 야, 나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날 찾아오지도 않는가? 그런 걱정을 확 줄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디테일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덤 친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추모제를 공동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저 두 분의 무덤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인터뷰 내용 보시게 되면은 봄과 가을 추도식, 추석 이럴 때는 많은 분이 참배하러 오기 때문에 항상 무덤에 꽃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무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자, 독거 노인분들이시라면은 이런 서비스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무덤 친구란 같은 이념의 무덤을 선택한 사람들의 교우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 엔딩 센터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사회에 알려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가족 기능의 약화에 대비해 가족을 대신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무덤을 핵심으로 한 인연을 만들어서 가족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생전부터 이야기하고 배우고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 돕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벚꽃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벚꽃나무 주변에 자기에게 지정된 이런 곳에 묻히게 되는데 일종의 수목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죽어서 나는 아름다운 곳에 묻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 말년에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사교를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낭독회를 열기도 하고 점심 모임, 소품 만들기. 이게 무료이거나 일정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래서 KBS의 다큐 도쿄 산책에 나온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두 가지 사례들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도 더욱더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가 심화가 되게 될 텐데, 그런 고령 사회, 한국에는 또 어떤 사업이 생겨날 것 같은지 다양한 생각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